트럼프가 인도 제품에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25%에서 50%로 2배나 올렸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태도를 180도 바꿔서 18%로 낮추며 무역 협정을 체결했어요. 같은 시기 유럽연합은 25조 달러 규모의 역사적 협정을 인도와 맺었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인도를 둘러싼 이 치열한 쟁탈전 뒤에는 중국 견제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이 왜 갑자기 인도에 러브콜을 보내는지, 인도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도가 갑자기 글로벌 무역의 중심으로 떠오른 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인도는 무려 9개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UAE, 호주, 유럽자유무역연합,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최근에 유럽연합까지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모든 협정 파트너들이 선진국이거나 주요 신흥시장이라는 겁니다. 인도가 선택한 파트너 목록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전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 전략적 전환의 시작점은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가 깨달은 건 중국 의존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이었어요. 의료용품, 전자제품, 원자재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각국은 공급망 다변화의 절박함을 느꼈죠.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정 국가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공격적인 협정 체결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서구 국가들이 인도에 접근하는 이유는 더 전략적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견제할 대안 제조 거점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게 서구에는 점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반도체, 희토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건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떠오른 거죠. 14억 인구에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중국과의 긴장 관계까지 갖춘 인도는 완벽한 대안이었던 겁니다.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트럼프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서 모스크바의 전쟁 자금을 지원한다며 관세를 50%로 올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 제재 협력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었죠.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시장이거든요.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관세를 18%로 낮추고 협정을 체결했어요. 왜일까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인도를 잃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유럽연합이 인도와 역사적 협정을 맺는 걸 보면서 미국도 서둘러 움직인 거죠. 유럽연합과 인도의 협정은 규모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양측을 합치면 25조 시장에 20억 명 가까운 인구를 포괄하거든요. 세계 경제와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유럽연합 입장에서 이 협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시장 확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항할 경제적 파트너십이 필요했고 인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는 지리적으로 인도양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영향력도 가지고 있죠. 인도 역시 이 기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2013년에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중단됐을 때 인도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같은 21세기형 이슈들을 다루기 꺼려했죠. 근데 2022년에 협상이 재개됐고 불과 3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인도가 자유무역협정을 지정학적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도 정부는 명확한 계산을 했어요. 2030년까지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되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거였죠. 첨단 기술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기술과 자본을 가진 선진국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반도체를 예로 들어볼게요. 인도는 최근 반도체 제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이 나라들 모두와 협정을 추진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의 대안이 되겠다는 전략이에요. 여기서 한국의 중요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분야에서 인도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인도가 유럽연합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게 되면 한국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와 기아가 인도에 공장을 두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차량은 여전히 관세를 내야 하죠.
반면 인도에서 생산된 차량은 무관세로 유럽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섬유 산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도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점하게 되면 한국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동국들에게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압박하고 있고 인도를 대안으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도 포기할 수 없고 인도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흥미로운 건 인도의 이중 전략입니다. 한편으로는 서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중동 국가들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수입하면서도 미국 및 유럽과 무역 협정을 맺었어요. 이건 냉전 시대 인도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양쪽 모두 인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쿼드 안보 대화체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중국의 지역권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틀이거든요. 한국도 이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미국은 한국에게도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중국은 그걸 견제하려 하죠. 인도가 이 지정학적 게임에서 점점 더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면서 한국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무역 관계를 보면 2010년에 이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인도가 최근 맺은 협정들, 특히 유럽연합과의 협정은 훨씬 더 광범위한 개방을 담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누리던 우위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은 인도에 제조 거점을 두고 있어서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반도체 분야는 더욱 복잡합니다. 인도가 반도체 제조 육성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협력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인도의 반도체 패킹 공장을 검토하는 것도 또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국은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립시키려 하고 인도를 대안 생산 거점으로 키우려 하거든요. 한국이 인도와 너무 깊이 협력하면 중국 시장에서 보복을 당할 수 있고 협력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중국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서구와 가까워지는 건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거든요.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을 겪고 있고 2020년에는 가란 계곡에서 유혈 충돌까지 일어났어요. 경제적으로도 두 나라는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죠.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남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를 늘리고 인도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의 무역 전략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예요. 도로, 항만, 철도 같은 물류 인프라가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거든요.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하는데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복잡한 노동법과 관료주의예요. 중국은 빠른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한데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라서 그게 어렵죠. 농업 문제도 인도의 약점입니다. 인도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국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농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모든 협정에서 농업 분야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협정에서도 유제품, 곡물 같은 민감한 품목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농업 부문을 개방하는 건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거든요. 한국은 이런 인도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도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의 제조 기술과 인도의 거대한 시장,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과 현대는 이미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를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인도와의 기존 무역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2010년 협정은 이미 15년이 지났고 인도가 최근 맺은 협정들에 비하면 개방 수준이 낮거든요.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같은 21세기형 이슈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죠. 인도의 무역 전략은 지금까지 꽤 성공적입니다. 단기간에 주요 경제권들과 협정을 맺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으니까요. 관세 양보도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과감해요. 인도는 전통적으로 높은 관세로 국내 산업을 보호해온 나라인데 유럽연합협정에서 자동차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거든요. 결국 인도가 추진하는 건 단순한 무역 확대가 아니라 21세기 세계 질서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운 것처럼 인도도 경제를 무기로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거죠. 미국과 유럽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를 필요로 하고 인도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한국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인도를 경쟁자이자 파트너로 바라보며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인도가 정말로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이라는 겁니다.